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새 방송 업데이트가 너무 늦었죠. 잦은 업데이트와 그리고 아주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제가 또 업무를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핑계고요. 시간은 뭐 24시간 중개업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제가 저번 방송 민간 개발과 공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민간 개발과 공용 개발을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 조금은 어떨 때 그리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그 전에 청취자 게시판에 청취자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 쌍방 커뮤니티 방송, 커뮤니케이션 방송. 네,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청취자분이신지 우선은 이렇게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네, 성함은 모르겠는데요. 방송은 돈을 받고 하느냐, 혹은 돈을 주고 하느냐, 신소장이 김 PD님께 저희 방송은 부동산 엑스파일은요, 금전적인 방송이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즉 포맷이 조금은 비슷하긴 한데요, 부동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 방송에 대해서는 김 PD님과 그리고 신소장은 어떠한 이윤 추구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 간에도 금전적인 어떠한 거래도 없는 순수 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과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알려준다는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입니다. 모 씨의 방송과 좀 다르죠. 그 모 씨가 질문을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방송 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느꼈던 게, 참 수준이 그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팟캐스트를 한다는 거는 부동산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저희 방송도 그 기천명 정도의 다운로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컨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단 한 명의 청취자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 부동산 사기에 대한 근절과 그리고 부동산 정보 컨텐츠의 제공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용에 관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엑스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엑스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섹션을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영 개발이냐면 딱지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 곳,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철거가옥이라고 하는 칭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쓰러지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도로가 접도되어 있고 저희 집을 간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제 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요. 그때 제가 집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은 그 도로는 뭐 지자체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저희 집을 책임을 져야죠. 주거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즉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은 지방 공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지방 공사가 만약에 도로를 닦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저희 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거가 상실되는 저한테 그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하는 다른 택지의 주택에 그 특별 분양권을 줬습니다. 2000년도 초반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상암동 지역이었죠. 정말 이때는 대단했죠. 즉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로또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도로에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죠. 지자체는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2020년 7월 1일인가요? 국계법에 근거를 해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괄적으로 실효가 되죠. 그래서 도로가 접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강남에 되게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21세기 컨설팅이었죠. 그쪽이 효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기에서부터 아마 이것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즉 판매 상품으로 해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철거가옥 자체에 대해서 판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무슨 파생상품처럼 비꼬아서 매도를 했었죠. 근데 그 도로가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마냥 기다린 다음에 뭐 융자도 별로 안 나올 거고 전월세는 더 힘들 거고 나중에 어떻게 상암동이나 혹은 그 택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구청에 전화를 하면 언론적인 답변만 있는 거죠. 거기는 도로가 접도가 되어 있고 관통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 있다. 하지만 언제가 설치가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꿉니다. 그 해당 사업 시행자가 주거들을 상실시키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업 시행자가 다른 곳에서 택지에서 조성하는 아파트를 조성 원가로 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해서의 우선 입주권을 준다라는 거였죠. 최고의 투자 상품이라고 될 수 있었던 것이 최악의 투자 상품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아닙니다. 2년 몇 년 전인가요? 다시 그 기획부동산에서 이거를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시프트 아시죠? 그 장기 전세 주택, 그것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1억 몇천 정도면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거주를 할 수 있는 전세권, 그것도 괜찮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조성원가로 주는 그런 특별 분양 자격이 아니라, 특별 분양 입주권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해서의 우선 입주권으로 시도 조례가 바뀌었을 때 이거는 그것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팔아먹었던 그런 기획부동산한테 면죄부를 준 거죠. 그리고 시프트라는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니까 또 그런 업체들이, 즉 컨설팅 업체들이 또 다른 상품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양합니다. 다양한 게 있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공영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개발에 대해서의 진입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진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영개발에 대해서의 우리가 진입 포지션은 나중에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민간개발이라고 하면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있겠죠.
물론 다양한 개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거기서 조금 낀가 준다고 한다면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세요. 예전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당히 떴을 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왔다였죠. 네, 왔다였습니다.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그 명맥을 잃어간다고 하는데 2008년도 이후에 확 떨어졌죠. 그 전부터 떨어지는 기미는 있었습니다. 뭐 관리가 그 구조도 이상하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타워팰리스에 살았던 1급 공무원분께서 한마디 하셨죠. 타워팰리스에 관리비 버틸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이사하는 거고 라는 얘기를 명언을 내렸습니다. 1급 공무원 누구 차관급인가요? 1급 공무원분이 얘기를 했었죠. 정부에 계신 네, 정부직으로. 근데 그 2008년도 이후나 또 우리가 그 용산 참사를 일으키면서 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었죠. 용산 참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방송을 만들었는데 아마 방송은 안 드렸을 거예요. 조금은 여러분께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입자분들이 그 참 가슴이 아프죠. 물론 전경분들도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세입자분들도 네,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문제점은 거기 임대인분들 그러니까 소유자분들도 네, 크게 손해를 봤죠. 완전 그 사건 이후로 진행이 올스톱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철거가 된 상태예요. 네, 철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죠. 임대인분, 즉 매도인분, 그러니까 소유자분들. 소유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큰 문제점,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세입자분들 그리고 소유자분들도 상처를 받았던 상처뿐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3대 민간개발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민간, 즉 조합이라는 하나의 구성원이 민간인들이 즉 우리들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은 원칙적으로는 그 개발 이익은 LH나 SH가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그 공영개발을 얘기할 때 제가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민간개발인 재개발, 재건축은 공익적인 개발은 맞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공익성을 띠는 건 맞지만 공공사업은 절대 아니죠. 민간개발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초과이익 한수제가 부활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한 번 더 유예를 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강남 재건축 쪽에서도 많은 빠른 부분을 올해 안에 아마 저기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쉽게 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35층이니 50층이니 그거 따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저 멀리 있는 거에 언제 진행을 하냐고요. 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그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그 초과이익 한수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이 워낙 뜨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그렇게 막은 거고 그리고 재개발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계층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개발마저도 안 됐던 것들이 바로 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빠지는 거죠. 거기는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세요. 물론 공동주택 건립사업, 즉 그거는 일단의 토지를 수용을 한다는 건데 LH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그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일 텐데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가가 싼 데를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왜 그게 생기냐?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정부에서 구도심에 토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 보면 뭐 저기 아파트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1조 건을 뭐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수용해야죠. 라고 하는 거는 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수용을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에도 매도 청구권이나 수용에 관한 비슷한 권리를 주어지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나머지 80%는 조합 설립할 때 8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의 진입은 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건축은 그냥 진입하셔도 무방하세요. 언제 구입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뭐 철거하면 그건 분양권이 되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에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투기가요지구예요. 여기가 투기가요지구가 됐는데 거기에 조합이 설립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 조합원 중에 한 명한테 한 채를 구입을 했다면 그러면은 조합원 승계가 안 됩니다. 조합원이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은 그 특별 분양 자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그게 맞습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재개발은 모든 소유자가 그 소유자의 지상권자까지 포함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지상권자까지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그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 두 사업을 비교를 하자면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좀 더 민간 개발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죠.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은 우리가 기반시설이 좋은 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학교나 아니면은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 꺼야 되잖아요. 네, 도로가 되게 중요한데 건축 그 부분에서는 그 도로가 잘 돼 있는 데는 뭐냐? 아파트예요. 네, 물론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느 방송에서 심지어는 그 무슨 백과사전? 네, 한경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뭐 인센티브가 많아서 그게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2012년도에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법률 해설서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집필했던 사람이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팩트에 가깝겠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입을 해. 그냥 접근을 해. 그래서 살 수가 있어. 물론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투기가요지구 내에서 조합업 설립 이후에 조합원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땐 조합원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 분양 자격이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은 입주권은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는 특별 분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재개발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단독이 있죠. 상가주택도 있죠. 그리고 토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냥 대지도 있죠.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빌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지분 쪼개기, 신축 지분 쪼개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은 지금 1시간짜리 강의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의 행위 제한을 본다고 한다면, 즉 분양권을 특별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한다면, 네, 그 시도 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도 조례를 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도 조례가 처음 탄생됐을 때 부분이 2002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시도 조례가 처음 나왔을 때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틀리면 AS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그 일반 지분 쪼개기는 막아놨죠. 시도 조례가 스타트할 때부터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은 인정을 해줍니다. 모든 거는 그 전을 인정을 해줘요.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개별 등기를 했을 때는 그거는 지분 쪼개기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죠. 재개발 지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건축은 아파트예요, 무조건. 네, 뭐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론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미니 재건축이라고 하나 생기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진행되는 데가 상당히 없죠. 네, 거짓없습니다. 이것도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네, 그때 생겼는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건실하게 되는 데가 없어요. 시공사도 바뀌고 시공사도 들어가는 거 보면 아유, 그냥 시공사들도 보면은 어디서 듣보잡? 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네. 네, 듣보잡들만 해요. 왜 그러냐면 나홀로 아파트도 만들어지는데 지금 레비안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재건축 아예 지금 받아놓은 거 빼고는 거짓 뭐 안 하는 것 같더만. 삼성물산도 그러니까 그냥 군소업체만 진입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업 자체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재건축은 아파트만 거래가 되는 거라고 봐도 뭐 90% 이상 맞는 거니까 그거는 쉬운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소유자도 네,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같은 경우에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 도로나 일반 그 토지에 대해서도 면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주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지상권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상권자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지상권자가 내가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이게 14회 네, 14회. 저는 15회 출신입니다. 공인중개사. 14회에 이게 복수정답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의 그 조합원의 그 자격에서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도 원래는 자격에 들어갑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은 그 위에 그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 뚜껑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상권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틀린 지문이었죠. 그게 그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네,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투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격증 같아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뚜껑 사라. 네, 무허가 건물 사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예를 들면 90년대 아파트다. 그러면 그냥 그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무허가 건물, 옛날 건물도 있고 신축 건물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도 틀려요. 예를 들어 보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83년인가요? 86년. 그때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양성화 기간을 가졌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럼 니네들 신고하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 양성화를 시켜주겠다. 근데 그 이후까지 안 했다고 하면 괘씸죄로 인해서 입주권 안 나옵니다. 그 신발생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무허가가 생기는 건 그 전에 존재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 네, 그거는 네, 입주권을 주어집니다. 그게 83년인가 85년일 거예요. 저도 하나 중개를 했었던 게 그때는 인천 지역이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측판 사진으로 그러니까 하늘 사진으로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60년대 찍은 사진에 그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때 그 구청에 가서 과세대장을 뜯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중개를 했던 게 그 주택이 2천만 원짜리였는데 2천만 원짜리 주택이 있어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입주권 주는 거, 아니, 특별 분양 자격 주면서, 네, 그 공인중개사가 가져갔어요. 그분도 전문가였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개를 하면서 한 수수료 300을 받았나? 네, 컨설팅 비용까지 해서. 근데,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43년도였을 거예요. 한창 그 2차 세계대전이 반발했을 때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재건축과 다르게 조금은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반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에 가신다고 한다면 대부분 안전한 물건을 받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특히 재개발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 자격증 걸고 하는 건데 뭐 특별 분양 자격 대상도 아닌 것을 하지는 않아요. 네, 확실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한때 그런 건 있었어요. 한때 뭐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도시 그 기본 계획에 우선은 그 도시의 전체적인 개발을 그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짜고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계획도 있고 정비 계획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정비 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 예정지를 다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계법이 생기고 나서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 8월 달까지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50만 이상의 시도에서는 무조건 이걸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도 세웠어야 했으니까 여기다가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재건축을 하겠다라고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일괄적으로 묶어버렸죠. 네, 예정지로. 그래서 옛날 빌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이 정책적으로 그 폭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재개발이 무조건 된 줄 알았거든. 네, 된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재개발 예정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에서 실제적으로 그 추진위가 생기고 추진위가 그 원래는 그 시도에서 하는 거 아니 그 구청에서 해주는 건데 그냥 그걸 해요. 그 도시정비 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제출하죠. 제출을 할 때 만약에 그 구역 신청도 지정을 합니다. 여기 지정을 해달라 구역 신청을. 근데 문제는 구역 신청이 돼서 재개발 지역으로 완전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개발을 못합니다. 정비 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개발은 못합니다. 즉 신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축 지분 쪼개기는 언제 발생이 되느냐? 바로 그 예정 구역일 때 추진이 생겼을 때 신축 지분 쪼개기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그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즉 그 재개발 지역이 여기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도시 정비 계획에 그 근거하지 않는 개발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 반려가 되죠. 그 전에 건축 허가를 먼저 받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마 그 도정법 시행령이 막아놨을 거예요. 그 다물권자. 예를 들면 신축을 제가 8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내 거잖아요. 신축자 원시취득이니까 8세대가 빌라가.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를 팔았다. 타인에게. 그러면은 내가 다물권자에서 하나를 판 거잖아요. 그럼 나 7개 가지고 있고 얘는 1개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입주 특별 분양 자격이 나한테만 있는 건데 하나를 이 사람이 가져갔으니 이 사람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조합 설립 인가일 거예요. 이후에는 다물권자가 매도를 할 때, 만약에 제가 그 건축 허가는 그 구역 지정 전에 건축 허가를 했죠. 하고 그리고 막 쳤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하나를 매도를 하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 그럼 내가 7개에서 또 6개가 되고 하나를 했을 때는 그 7개일 때 그걸 구입한 사람은 그리고 6개 가지고 나랑 둘 중에 하나만 네, 특별 분양 자격을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신축 빌라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별 분양 자격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때는 그 재개발은 지금 너무 안 되고 그러지만 그때는 좋았죠. 신혼부부들이 많이 샀어요. 어차피 여기 개발되면 내미안이 들어올 거야. 프로지오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 여기다가 또 그 특별 분양 자격 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싸게 입주를 해야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그 아이언 뉴타운의 모 구역은 25평형이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이었나? 4억 4천이었을 거예요. 25평형 타입이 세 가지였는데 근데 그쪽 주변 예를 들면 아이언 3구현 프루지오하고 레미안이 있었나? 여하튼 되게 대단히 있고 거기 신촌 이편한 세상이 있고 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25평형이 지금 KB 시세 딱 쳐보면 6억 될 겁니다. 네, 6억 될 겁니다. 그 조합원 분양가 네, 지금 현재 그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런 갭으로 투자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아이언 뉴타운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복잡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진입을 하는 거에. 근데 재개발도 뭐 2002년식 빌라, 뭐 2003년식 빌라, 네 그것들 그냥 하나 구입하시면 네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100%에선 30%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재건축은 한 100% 정도 안전하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 오늘 방송 너무 오래 갔는데요.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시소장의 신문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